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명의 명클리닉 진행하는 이기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발입니다. 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발이 소중한 것을 잘 모르죠. 우리 일상생활 살면서. 다른 눈이라든가 뭐 코라든가 입이라든가 이런 건 숨쉬고 듣고 귀 이런 것들은 매일 사용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발은 숨겨져 있거나 신발 속에 감춰져 있어서 그런지 발에 대해서 소중한 건 잘 모르는데 발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뒤늦게 내 발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뒤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탁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인탁입니다. 우리가 힘을 써보면 발가락 5개가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맞습니다. 그죠? 그 발가락 5개 보면 아니라 이 작은 발에도 뼈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네. 발에는 26개의 뼈가 있고요. 또 32개의 근육과 힘줄이 있고 인대는 한 107개 정도의 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구조물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요. 그런 그 구조물들이 어떤 때는 부드럽게, 어떤 때는 또 강하게 결합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보행, 걸음걸이 할 때 필요한 조직들이 그렇게 많이 얽히고 설켜 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발의 기능이 물론 서 있을 때 지지해주고 유지해줘서 우리를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기능을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발이 우리 몸에 비해서는 작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발의 기능이라는 건 사실은 디디고 쓰는 것보다는 움직이게끔 그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 때 그걸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조그맣게 만들고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위해서 부드럽고 강하게 만든 겁니다. 신발이 너무 꽉 재서 꽉 조여서 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가 하이힐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하이힐 신드롬. 네. 하이힐 끝이 뾰족한 신발을 신으면 발가락에 변형이 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네, 발질환은 여러 개 있지만 여러 개 중에서도 그 무지예반증이라고 발가락이 하이힐 신어서 그거 나오는 그런 병이 전체 발질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엄지발가락이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서 안쪽에 뼈가 튀어나오면서 신발을 신으면 그 아파하는 게 이제 무지예반증이라는 병인데요. 그 병이 이제 대부분 나타나는 이유는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결국에는 그 무지예반증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그 무지예반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50% 내지 80% 환자에서 부모에서 그 무지예반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많은 환자들이 부모한테서 그걸 받아서 무지예반증의 그 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힐을 신었을 때 또 볼이 좁은 신발을 신었을 때 하나의 유발인자가 되기 때문에 무지예반증이 더 쉽게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이제 여자한테서 무지예반증이 더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예반증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수술하는 빈도는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게 갈수록 점점 더 나이 들수록 그 변형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게 일단 발생하면 제가 보기엔 반수 이상의 환자에서는 결국엔 수술로 가서 교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 무용수들 네. 신발이 딱딱하고 딱 제한되는 데서 발 변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우리 독일 가수 성공한 강수진 네. 그 무용수 같은 경우도 발이 뭐 엄청난. 그렇죠. 그다음에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도 발이 혹사당해서 그래서 안쪽으로 많이 이렇게 뼈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된. 발을 혹사한 것뿐만 아니라 딱딱한 신발 때문이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 발레리나의 경우에는요, 그 토어 슈즈라고 해서 이제 발끝으로 이렇게 서는 그 딱딱한 신발을 쓰고서 그걸로 해서 발끝으로 쓰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엄지발가락에 이제 체중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 무용하는 사람보다 또 고전 무용하는 사람보다 발레리나의 경우에 무지예반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 무지예반각이라고 해서 이제 엄지발가락이 휜 정도를 그 측정하는 그 엑스레이를 찍어서
각도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발레리나랑 현대 무용수랑 고전 무용수랑 그 신발을 신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발레리나의 각도가 무지의 반증이 심하게 돌아가는 그 각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레리나 무용수들이 무지의 반증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죠. 일종의 직업병이에요. 직업병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발레리나들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사실은 그렇죠.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직업적으로 이제 프로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수술 받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겠어요. 그러니까 무지의 반증은 일반적인 경도라고 해서 이제 20도 그 각도가 있는데 휜 각도가 20도 미만이면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놓고 보는 게 원칙이고요. 그게 2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통증이 더 유발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이제 환자분들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더 돌아갑니다. 그게 시간이 갈수록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더 심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심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회복도 늦고 또 수술도 커지고 상처도 커지고, 그래서 미용상으로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돌아갔을 때 20도에서 조금 더 돌아가서 이제 그 통증이 시작됐을 때 수술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회복도 빠르고 수술 상처도 적고 환자의 만족도도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 되게 아프면 뭐 견딜 수 없으면 걷지 못하니까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20도 정도에도 안 아픈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통증이 없어도 각이 이렇게 되면 보행에 본인은 못 느껴도 다른 사람이 삼자가 볼 때는 보행에 정상 장애가 있다든가 보행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든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돌기에도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신체의 다른 부위에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병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발이 우리를 보행할 때 계속해서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게 똑바로 보행을 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절약하면서 사실은 걸을 수 있게 팔도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고 이 히프도 약간 돌면서 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사실은 걸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발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똑바로 걷지를 못하고 자꾸 삐뚤어 걷거나 발이 휘어져 있어서 발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어지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넘어지면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미리 교정을 하는 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그럼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나요? 무지해반증은 대개 이제 수술로만 교정이 됩니다. 무지해반증은 더 안 돌아가게 할 방법이거나 아니면 무지해반증이 생긴 거를 수술로 안 하고 교정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도가 넘어가서 뭐 40도 미만으로 20도에서 40도 미만으로 돼 있을 때에는 우리가 중등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40도가 넘어가면 중증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20도에서 40도 정도 사이에 그 무지해반증이 오면 요새는 최소절개술이라고 해서 거의 절개를 안 하고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에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빨리 수술하면 좋죠.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상처도 안 보이고 미용상으로도 좋고. 근데 이제 40도가 넘어가서 중증으로 들어가면 최소절개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좀 더 절개선이 좀 더 커지고 회복도 조금 더 걸리게 되죠. 네. 그러면 상처 부위가 작은 수술 상처가 작은 만큼 회복도 빠르고. 네,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뭐 1박 2일 길어야 2박 3일? 예, 2박 3일 그 정도면 정도 입원하시면 일상에 됩니다. 복귀할 수 있겠어요? 네, 일상생활에 복귀는 이제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복귀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에서 만약에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야 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심한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2주 이상은 좀 쉬셔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사실은 발질환을 하면 무지해반증만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질환도 많은데 무지해반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지해반증 못지않게 일반인한테 많이 생기는 발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요새는 스포츠 활동도 많아졌고 또 물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발목 인대 손상도 많고 또 그 운동하다 보면 생기는 발목의 연골 손상도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생활이 선진국으로 향상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운동들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그 발목 인대 손상들은 이제 그 마찬가지로 신발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너무 울퉁불퉁한 길을 많이 달리거나 이럴 때 발목이 겹질리면서 생기는 발목 인대 손상이고요. 연골 손상도 마찬가지로 발목이 대부분 겹질리면서 생기는 건데 연골이 부분적으로 이제 벗겨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발이 접질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발이 이렇게 딱 꺾이는 경우, 네. 급하게 서두르거나 착지를 잘못해서 했을 때 발이 이제 접질리게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인대 손상이 많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히 파열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경우도 깁스하면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끊어져 있건 늘어나 있건 사실은 인대라는 건 어느 일정 정도의 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바지 옛날에 바지 고무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무줄은 어느 정도의 탄성이 있어야 내 탄력성이 있어야 내 허리춤에서 유지를 할 수 있듯이 우리 인대도 어느 정도의 탄성이 있어야 그 인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지 고무줄이 늘어났거나 끊어졌거나 어차피 내 바지가 흘러내린다면 늘어나 있건 끊어져 있건 그 바지 고무줄이 소용이 없듯이 인대가 끊어져 있건 늘어나 있건 그 탄성의 원래 탄성을 유지를 못한다면 그 인대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게 끊어져 있으면 기부스를 하면 그게 살아납니까 하는 문제인데 많은 부분에서 살아납니다. 그 자기 탄성을 다시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탄성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봐서 그 탄성이 돌아오는 것이 돌아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이상 되면 기다려보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 연구 논문에 의하면 8주, 다친 날로부터 8주까지는 기다려보고 그 이상에서 기다려봐도 탄성을 유지를 못할 정도의 기능이 안 돌아오면 그래서 통증이 계속되면 수술로 가는 거고 8주 이내에 다 돌아와서 통증이 없어지고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그럼 그냥 쓰셔도 되는 겁니다. 8주라고 하면 2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달은 이제 접질려서 통증을 느끼는데 우리 파스는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고 해서 통증을 견뎌보는데 최장 2달까지 지나도록 계속된다 그러면 무조건 빨리 이제 병원 가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괜찮아진다 그러면 저절로 살아났다. 그렇죠. 재생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사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깁스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보존적인 방법 외에 침수적으로 공격적으로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발목 충돌, 인대가 이렇게 인대 손상이라고 하지만 그 경우도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이제 인대가 파열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주 이상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 통증이 계속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발목 인대 수술 방법에는 자기 인대를 갖고 수술하는 방법,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인대를 갖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데서 인대를 꼬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인대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자기 인대를 꼬매주는 그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다른 인대를 갖고 지금 이미 끊어져 있는 인대는 놔두고 다른 인대에 따른 무릎이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서 인대를 빌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인대를 연결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서 뜯어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 이식한다는 건데 일종의 네, 맞습니다. 다른 부위에서 그만큼 이제 필요한 만큼 뜯어내면 그 부위에는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 인대를 딴 부위에서 끊어온다 하면 그 부분은 손해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인대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끊어와도
큰 문제는 역할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력이 있다는 말씀 예, 같아요. 여력이 있는 부위에서 그 부위를 이제 공여부라고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꼬아가지고 끊어서 일부 뜯어 필요한 만큼 갖다 네. 이식해 준다는 얘기가. 네, 맞습니다. 인대가 손상됐을 때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네. 최후에 이제 이식까지 자기 인대를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러시는데 연골이 손상된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맞습니다. 합니까? 예, 이제 발목의 연골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처음에는 약이나 보존적인 치료를 하지만 그걸로 안 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연골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데서 연골을 가져와서 거기 연골이 살아나게끔 다른 데서 연골을 이식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연골이 자라나게끔 도와주는 미세 천공술이라는 수술이 있고요. 그 천공술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잔디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자라고 그럴 때 바닥에다가 이게 구멍을 뚫어서 그 옆에서 잔디가 자라 들어오게끔 해주는 에어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그 연골이 없는 부위를 천공시켜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연골 세포에서 자라나와서 그 연골이 없던 부위가 덮여지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이 천공술이고요. 그 방법으로 성공률은 보통 한 70 내지 80%가 보고되고 있고 그걸로 해서 실패한 경우 나머지 한 20 내지 30%의 환자들은 다시 한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천공술을 다시 하는 경우도 또 있지만 대부분은 그게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연골을 가져오는 연골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연골 이식은 무릎에서 가져와서 무릎에서 연골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릎도 무릎도 굉장히 손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골 손상돼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을 무릎 퇴행성 관절염 촉진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 무릎에서도 이제 연골 채취하는 부위는 체중이 실리지 않는 부위. 그래서 꼭 있지 않아도 되는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아래쪽에 이 체중이 실리는 부위가 아니라 이 무릎 앞쪽 위쪽에서 체중이 잘 안 실리는 부위에서 뛰게 됩니다. 그 정도 발목은 무릎보다 훨씬 더 작은 몸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뜯어다가 이식해줘도 예,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 위치군요. 네. 발목도 금방 관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발목도 관절이니까 무릎처럼 척추처럼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관절에 있는 그 연골들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를 결국에는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다쳐서 빨리 닳아서 없어지는 거를 외상성 관절염. 또 다치진 않았지만 60년, 50년, 60년 계속 쓰다 보니까 닳아서 없어진 걸 이제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오는 루푸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다 이름을 원인에 따라서 붙여놨지만 그 관절염이라는 뜻은 결국에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목도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도 높게 걸리고 면적도 좁고 또 잘 다치니까 관절염이 더 빨리 오는 거죠. 발목 불안전증, 발목 연골이 손상됐거나 인대가 손상됐거나 그렇게 네. 그 손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던 환자들은 그만큼 발목 관절염에 걸릴 위험도도 높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 시기도 빨라질 테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발목 아까도 말씀드린 발목 인대의 역할이 하는 게 어느 정도의 긴장도를 갖고 발목의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발목의 인대의 역할인데 그 인대가 늘어났거나 끊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발목의 움직임의 각도가 그 운동 범위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더 빨리 닳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통증도 관절염에 의한 통증도 더 빨리 올 확률이 더 높죠. 발목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 관절염 환자들처럼 뭐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할 것 같아요. 최후의 수단은 맨 마지막에는 인공관절이 있을 수 있는데 발목에도 인공관절 씁니까? 발목에도 인공관절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발목에 연골이 다 자라서 없는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끼워줘야 되고요. 그러나
다 닳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닳았거나 어느 한 면이 기울어져서 한 면만 닳았을 경우에는 그 발목 밑이나 아니면 발목 위에서 절골술을 통해서 발 모양을 좀 바꿔줌으로 인해서 닿는 면적을 좀 다른 부위가 닿게 함으로써 통증을 없애주고, 그러면 인공관절 하지 않고 그 수술로 계속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까지 이제 공부했어요. 무지해반증, 그다음에 발목 인대, 연골 손상, 발목 관절염까지 공부. 그 외에 요즘 다 이게 스포츠 손상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이들 질환들이. 네. 근래 마라토너도 많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한강병원 가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걷기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걷기나 그런 이제 달리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발바닥이 아프다고 그러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병명은 족저근막염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그 인대 손상에 의한 발질환입니까? 맞습니다. 그 족저근막염은 말 그대로 이제 족저, 발바닥에 있는 근막, 근육을 쌓는 막이 부어오르는 거.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족저근막염 이렇게 말을 붙이는데, 그 족저근막이라는 구조물이 발 뒤꿈치의 발바닥에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이제 발가락 쪽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퍼져 있는 그런 구조물인데요. 그게 원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발을 디디면 그 인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우리 체중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갑자기 많이 쓰거나 아니면 뒤꿈치를 어디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체중이 많이 늘었거나, 그래서 거기에 하중이 많이 실리면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오르는 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은 어디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발 뒤꿈치에 통증을 느끼는 거, 그게 특징적인 현상이고요. 물론 그 현상만 있다고 해서 다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얘기하는 증상은 그런 증상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이제 갈 때, 첫발 디딜 때 이게 아픈데, 그게 한 5분 정도 걸으면 통증이 소실되면서 이제 걸을만 해지는 게, 그게 그 병의 특징입니다. 그럼 근막에 염증이 생긴 건 손상이 되거나 그렇게 돼서 통증이 있을 때 네. 치료는 소염 진통제를 사용합니까? 물론 약 씁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제일 치료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족저근막염을 미리 스트레칭해서 늘려주는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라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계단에서 하는 방법, 또 집에서 무슨 병 같은 걸 굴리면서 하는 방법, 벽에다 대고 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스트레칭 운동을 꼭 하시고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에 자꾸 담아서 따뜻한 족욕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쿠션 있는 신발을 신어서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하중을 좀 줄여주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수술 안 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발에도 병이 생기네요. 그 발이 편해야 온몸이 건강하다고, 온몸이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주인탁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